최초의 치즈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수천 년 전 중동과 중앙아시아의 건조하고 뜨거운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유목민들은 염소와 양을 먹이기 위해 계속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식량은 이동 중 쉽게 얻을 수 있는 우유였는데요. 하지만 우유는 금방 상했고 담을 그릇을 들고 다니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염소나 양의 위를 말려 만든 주머니에 우유를 담아 이동했고, 그렇게 며칠을 걷던 중 주머니 속 우유는 맑은 액체와 하얀 덩어리로 나뉘게 됩니다. 이 현상은 동물의 위에 남아있던 렌넷 효소가 우유를 자연스럽게 굳힌 것이었죠. 유목민들은 먼저 유청을 마셔 목을 축였고 남아있는 하얗고 말랑한 덩어리를 먹어보게 됩니다. 맛은 고소했고 배도 든든하게 채워주었죠. 그날 인류는 우유를 오래 보존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게 바로 치즈의 시작이었습니다. 적은 노력으로 오래 기억하는 공부법. 첫 번째, 능동적 회상입니다. 읽거나 밑줄을 치며 공부하는 것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대신 공부한 후에 책을 덮고 스스로 공부한 내용을 적어보거나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방법이 더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복습입니다. 공부 후 1일 뒤, 다시 3일 뒤, 다시 일주일 뒤, 이렇게 기간을 늘려가며 복습을 하는 것인데요. 뇌는 짧은 반복보다 적절한 간격을 두고 회상할 때 더 오래 기억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매일 작게 시작하세요. 처음 시작할 때 의욕이 앞서 많은 양을 공부하려 하지만 이내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반면 처음에는 5분, 다음에는 10분, 그 다음에는 30분,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늘려나가 보세요. 여기서 핵심은 매일 해야 합니다. 네 번째, 공부의 습관화입니다. 일정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 늘 사용하는 펜과 노트를 사용하여 공부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습관적으로 공부하는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뇌가 지금은 공부할 시간이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개는 어떻게 우리와 친구가 됐을까요? 수만 년 전 늑대는 인간을 위협하던 포식자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시베리아에서 발굴된 18,000년 전 강아지 노고르는 유전자 검사 결과 충격적이게도 개와 늑대의 중간 단계인 늑대개였습니다. 사실 개는 인간이 납치해 강제로 길들인 게 아니었습니다. 사교적인 늑대들이 인간의 음식을 먹으려 스스로 다가온 것이죠. 매일 사냥하고 생존해야 하는 척박한 야생의 생활보다 인간과 살면 안 굶겠다 라고 판단한 똑똑한 늑대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늑대들은 인간과 함께 살며 몸도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육식만 하던 늑대와 달리 인간의 밥과 빵을 소화하게 유전자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완전한 친구가 된 것이죠. 14,000년 전 무덤 속 사람 곁에 묻힌 개의 유해가 발굴이 되었는데, 이미 선사시대부터 개는 도구가 아닌 이름이 있는 우리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사계절이 생긴 이유. 대지의 풍요를 관장하는 여신 데메테르에게는 페르세포네라는 어여쁜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하에서 죽음의 세계를 관장하는 신 하데스가 지상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때 꽃을 따던 페르세포네에게 배려가 되어버리고 그는 그녀를 자신의 지하 왕국으로 납치해 가버립니다. 딸을 잃은 데메테르가 비탄에 빠지자 온 대지는 황무지로 변해버리고 대기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신들의 제왕 제우스가 이 일에 대하여 중재에 나서게 되고, 페르세포네는 1년 중 일정 기간은 지하 세계에서 하데스와 보내게 되고 나머지는 지상에서 어머니와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세포네가 지상으로 올라오는 날 어머니의 기쁨으로 세상에는 봄이 찾아오고, 그녀가 돌아가는 날 어머니의 슬픔으로 대지가 얼어붙으며 겨울이 된다고 합니다. 집이 제일 좋은 사람들의 심리. 사람 많은 곳에 다녀오면 몸은 멀쩡한데 이상하게 정신이 피곤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편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 활동은 즐거움이면서 동시에 에너지 소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의 표정을 읽고 말의 의도를 해석하고 어떤 반응이 적절할지 끊임없이 계산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뇌는 생각보다 많은 자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오래 머무를수록 몸이 아니라 신경계가 먼저 지치게 되는 것이죠. 반면 집이라는 공간은 다릅니다. 예측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굳이 누군가에게 맞출 필요가 없죠. 이건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뇌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에서 경계 모드를 낮추기 때문에 집에 있을 때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집돌이 집순이들에게 집은 세상을 피하는 장소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회복 장소인 셈입니다. 전 세계의 쓰레기를 화산에 던져버리자고요?
우리가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의 양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엄청난 양의 쓰레기 처리 때문에 많은 비용과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번쯤은 거대한 화산에 전 세계의 쓰레기를 한 번에 빠뜨리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라고 재밌는 상상을 해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쓰레기는 용암보다 가벼워서 바로 녹지 않고 그 위를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게다가 안에 물기라도 있다면 순식간에 수증기로 폭발하면서 용암이 튀어오를 수도 있죠. 그리고 더 위험한 건 플라스틱, 배터리, 가전제품, 타이어 등이 타면서 엄청난 유독가스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화산에 전 세계의 쓰레기를 버린다면 그때부터는 평범한 화산이 아니라 매일 독가스를 뿜어내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막 한가운데 거대 문명이 탄생했을까? 기원전 약 3100년 전 고대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유역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이집트 지역은 대부분이 사막이었지만 나일강은 매년 여름에 규칙적으로 범람했는데요. 에티오피아 고지대의 폭우로 강의 수위가 상승했고 물이 빠진 뒤에는 비옥한 퇴적토가 남았습니다. 이 비옥한 토양 덕분에 밀과 보리를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었습니다. 식량이 늘어나자 사람들은 정착했고 마을과 도시가 형성되었으며 행정이 생기고 통치자가 등장하여 국가구조가 만들어졌죠. 나일강은 농업뿐만 아니라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로 역할도 했습니다. 배를 이용해 돌과 자재, 인력을 이동시키면서 대규모 건축과 교역이 가능해졌죠. 역사학자들은 나일강이 고대 이집트 국가 형성의 핵심 기반이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 설화에 등장하는 물의 요괴 카파. 일본 전통 설화에는 카파라고 불리는 물의 요괴가 등장합니다. 카파는 주로 강, 연못, 늪 같은 물가에 산다고 전해지며 이름의 뜻은 강의 아이라고 합니다. 모습은 어린아이 정도의 크기로 등에는 거북이 등껍질이 있고 손과 발에는 물갈퀴가 있으며 입은 부리처럼 튀어나와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머리 위에 접시 모양의 움푹 팬 부분입니다. 이 안에 물이 채워져 있어야 카파는 힘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만약 이 물이 쏟아지면 힘을 잃게 된다네요. 카파는 장난꾸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에게 스모를 걸기도 하고 농작물을 훔치기도 하며 때로는 사람을 물속으로 끌어들였다는 무서운 전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아이들이 강가에서 놀다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고의 의미였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카파가 오이를 매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오이 김초밥을 카파마키라고 부릅니다. 800년을 버틴 협곡의 붉은 거탑. 아프가니스탄의 험준한 협곡 사이 800년 이상을 버텨온 신비로운 탑이 있습니다. 바로 잠의 미나레트인데요. 높이 65m, 아파트 20층 높이의 이 거대한 탑은 놀랍게도 오직 구운 벽돌로만 쌓아 올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세운 사람은 당시 구리드 왕조의 기야스 우딘이라는 왕이었는데요. 그는 인도 북부까지 정복하는 대업을 이루고 1194년 이 거대한 승전탑을 세웠습니다. 장인들은 수만 개의 벽돌에 정교한 문양을 조각했고 그 위엔 보석 같은 푸른색 타일을 박아 넣어 장식을 하였습니다. 이 탑은 구리드 왕조의 수도 피루주크의 유일한 흔적이며 이 탑의 건축 양식은 훗날 인도로 전파가 되어 쿠투브 미나르라는 탑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잠의 미나레트는 200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보면 사형이라고요? 2021년 북한 청진시의 고등학생들이 오징어 게임을 몰래 시청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영상을 들여온 밀수업자는 총사령에 처해졌고 영상을 구매한 학생은 무기징역, 옆에서 함께 시청한 친구 6명은 5년의 강제노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본래 오징어 게임은 자본주의의 무한 경쟁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북한 당국이 보기에 목숨을 걸고 생존 게임을 벌이는 참가자들과 그들을 구경하며 즐기는 가면 쓴 VIP들의 모습들이 김정은 체제 아래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과 그 위에서 군림하는 북한 지도층의 현실과 너무나도 닮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미 젊은 세대들이 중국에서 유입된 한류 문화를 접하며 남한화 되어가는 것을 체제 붕괴의 전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북한은 지난 2020년 남한의 영상물을 유포 시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제정하며 공포정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악마의 체크메이트. 악마는 남자와 그의 영혼을 걸고 체스를 두고 있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졌다고 확신하며 얼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죠. 악마는 승리를 확신하고 조용히 남자를 지켜봅니다. 체스판 위는 악마의 체크메이트.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천사는 개입 없이 뒤편에 서 있고 시선은 체스판에 고정되어 있죠. 하지만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남자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 작품은 1831년 모리스 레츠의 The Devil's Checkmate라는 작품입니다.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 좌절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현대에 이 체스판을 연구해 본 결과 남자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승리와 패배의 단순한 교훈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패배할 때는 언제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스스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선택했을 때입니다. 이상한 도마뱀 알로사우루스. 알로사우루스는 약 1억 5천만 년 전 현재 북아메리카와 유럽 지역에서 주로 살았습니다. 몸 길이는 약 10m, 몸무게는 2톤 이상 나가는 두 발로 걷는 대형 육식공룡입니다. 알로사우루스라는 이름은 이상한 도마뱀이라는 뜻인데 기존에 발견되었던 공룡과 다르게 뼛속에 구멍이 많고 구조가 특이했다고 합니다. 이 공룡은 턱을 상어처럼 매우 크게 벌릴 수 있었고 수십 개의 날카로운 이빨은 고기를 찢는 데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눈 앞쪽에는 뼈로 된 한 쌍의 볕도 지니고 있었죠. 튼튼하고 건장한 앞다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약 20cm가 넘는 3개의 갈고리 모양의 발톱이 있었습니다. 이 앞다리를 이용해 먹잇감을 붙잡거나 넘어뜨리는데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며 달리기 속도 또한 매우 빨라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자려고 누웠지만 잠을 못 주무시나요? 2분 수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수면법은 언제 출격할지 모른 채 대기하던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들을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잠들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방법입니다. 첫 번째, 먼저 이마, 눈, 턱, 혀까지 얼굴이 녹아내린다고 상상하며 힘을 전부 풀어버리세요. 두 번째, 어깨를 아래로 툭 떨어뜨리고 어깨, 팔, 손끝까지 차례대로 힘을 빼줍니다. 세 번째, 천천히 숨을 내쉬는 데 집중하며 가슴과 배가 가라앉는 느낌을 느끼세요. 네 번째, 허벅지부터 무릎, 종아리, 발끝까지 침대 속으로 가라앉는다고 상상합니다. 다섯 번째, 10초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 수면법을 매일 훈련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잠을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말고 몸의 전원을 꺼버린다는 느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자기 전에 휴대폰을 보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아프리카에 곰이 살았다고요? 바로 아틀라스 불곰입니다. 주로 모로코와 알제리의 아틀라스 산맥 깊은 숲에 살았는데요. 이들의 외형은 몸집이 작고 단단했는데 털색이 독특했다고 합니다. 등은 짙은 갈색이었지만 배 쪽은 선명한 오렌지빛 붉은색을 띠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주둥이와 발톱은 짧고 털은 10cm 이상 길고 덥수룩해서 아주 개성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혹독한 운명은 로마 제국 시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로마인들은 검투사 경기와 범죄자들의 처형을 위해 수천 마리의 아틀라스 불곰을 산채로 잡아 콜로세움으로 보냈습니다. 이때 개체수가 급감한 것이죠. 19세기 총기가 보급되면서 스포츠 사냥이라는 이름 아래 무분별한 사냥이 이어졌고 서식지인 숲이 파괴되면서 결국 1870년 모로코에서 마지막 한 마리를 사냥했다는 보고 이후 완전히 멸종했습니다.